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은 러시아 침략자들과의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저격소총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소총은 기록상 가장 긴 사거리에서 적을 사살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갑을 장거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소총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소총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저격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전쟁 양상은 극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의 소화기와 포병의 부정확함을 보완하기 위해 대량 사격에 의존하던 전쟁은 무기들이 더 먼 거리에서도 더 정확해지면서 점차 정밀성에 기반을 둔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18세기 후반, 값싼 강선 총열의 등장으로 저격수가 등장한 것은 전쟁에서 정밀 타격이 이루어진 초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저격수에 대한 수요는 미국 독립전쟁 이후로 계속 높았으며 저격수들은 1777년 세로토가와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전세를 뒤집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격수들은 처음에는 전장에서 개별적, 특히 화려한 제복을 입은 장교들을 상대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장교들은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표적으로 삼기 쉬웠습니다. 소형 화기의 사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19세기 말에는 장교들도 더 수수한 복장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격수들은 대인 임무에서 그 효과를 입증한 후 보급 트럭이나 심지어 전차와 같은 적 차량을 목표로 삼기 위해 특수 목적의 중기관총 탄환을 사용하는 더 큰 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차의 장갑이 너무 강해져서 이러한 무기로는 손상시키기 어려웠지만 대물 저격총은 여전히 다양한 다른 목표물에 대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소총의 등장 덕분에 저격수는 보병뿐만 아니라 장갑차와 같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격수의 전력 증강 효과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명사수들은 여전히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기의 저격수들은 주로 사냥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그 경험 덕분에 저격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7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저격소총은 사냥용 소총을 개조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저격수가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의 개발을 제한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 중 하나는 저격수의 대물 저격 임무가 더욱 발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테네시주의 로니 베럿이라는 남성이 유명한 미국산 .59경 베럿 저격총을 발명한 때였습니다. 이 무기에 브라우닝 기관총 탄환을 사용함으로써 저격수는 훨씬 더 긴 사거리와 강력한 위력을 얻게 되었고 파괴할 수 있는 표적의 다양성도 증가했습니다. 적 보병을 주로 노리던 전문 사수들도 차량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저격수의 모집 및 훈련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군대에서 일반적인 저격수 훈련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한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저격수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저격수 학교들은 후보자들에게 몇 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속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밀 포병과 드론 감시의 시대에 저격수들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점점 더 먼 거리에서도 정확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다행인 점은 그들이 보유한 무기 중 하나가 스나이펙스 알리게이터라는 점입니다. 이 무기는 완전히 조립했을 때 길이가 6피트, 6인치로 세계에서 가장 긴 저격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이전의 대물 저격총인 M107, 베럿조차도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무기의 사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나이펙스 알리게이터는 2020년 6월에 처음 공개된 국산 소총입니다. 이 소총은 1991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설립된 자도라는 회사에서 제조합니다. 이 회사는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나노기술 기반의 화학회사로 세라믹, 윤활유, 오일 및 연료 첨가제는 물론 총기류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도는 1600개가 넘는 제품을 보유한 경험 많은 제조업체입니다. 그중 두 가지가 대물 알리게이터 소총과 티렉스 소총입니다. 알리게이터는 총신 길이가 47인치로 장거리 사격을 위해 설계된 일반적인 사냥용 소총의 2배가 넘는 길이입니다. 비교하자면 바렛 M107의 총신도 27인치로 훨씬 짧은 편입니다. 이 소총은 무게가 25.kg, 즉 55.파운드에 달하며 14.5, 114mm 대물탄을 사용합니다. 이 탄환은 무게가 59g에서 66g 사이고 약 2.2온스 정도 나가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탄환은 소련에서 KPV 중기관총의 탄약으로 사용되었고 PTRS-41과 PTRD-41 같은 대전차 소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탄환은 국제적으로 다른 대물소총, 대공포, 그리고 장갑차에 장착된 기관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탄환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예광탄, 철갑소위탄, 고폭소위탄 등이 있습니다. 알리게이터의 유효 사거리는 2km이지만 최대 사거리는 7km입니다.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자도는 이 총을 볼트 액션 소총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기의 기울어짐이 줄어드는데 이 정도 크기의 탄환을 반자동 모드로 발사할 경우에는 그 기울어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알리게이터의 리시버는 강철로 만들어졌고 볼트 가이드는 크롬 도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 사격 시 총열에 쌓이는 먼지와 때가 줄어듭니다. 이 소총은 분리 가능한 박스형 탄창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 5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총구 속도는 거의 초속 1000m로 마하 3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숙련된 사수는 분당 12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알리게이터는 움직이는 표적과 고정된 표적 모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게이터는 강한 반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완하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무게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무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사소가 반동을 크게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반동을 분리해주는 개머리판과 4개 또는 5개의 배풀이 있는 머즐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셋째, 어깨에 닿는 개머리판에는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사수의 피로와 손상을 줄여주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실제로 반동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총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볼받침대가 있어서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쪽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기를 장착한 상태로 운반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운반 손잡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무기를 장거리로 운반하기 쉽게 하기 위해 알리게이터의 총열은 본체에서 빠르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소총과 총열은 나란히 보관할 수 있는 컴팩트한 운반 케이스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알리게이터는 다양한 조준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며 반동 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플로팅 배럴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격 시 소총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접이식 4단계 조절식 양각대와 후방 조절식 단각대도 함께 제공됩니다. 알리게이터에는 작은 동생인 스나이펙스 T-렉스 소총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장치이지만 이 모델은 분리형 탄창이 없는 불법 방식으로 한 번에 한 발만 장전할 수 있습니다. 알리게이터와 T-렉스 소총 모두 세라코트라는 특수 도료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내구성에 있어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라코트는 세라믹 페인트 코팅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세라코트로 코팅된 화기는 부식과 마모에 더 강해져서 마모 흔적이 덜 나타납니다. 세라코트는 무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도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기 전까지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라코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화기를 부식성 물질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스테인리스와 블루드 스틸 마감 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 재질은 전방 배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습한 환경에서는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발수성 오일이 필요했습니다. 세라코트는 스테인리스와 블루드 스틸 마감이 해결했던 동일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물에 대한 보호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세라코트 코팅은 다양한 색상으로 마감할 수 있어 소총의 은폐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모든 저격수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세라코트 코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숙련된 총기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총기 기술자들은 임무에 따라 세라코트로 엘리게이터를 코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1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만족스러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엘리게이터를 군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엘리게이터가 현재의 저격소총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임무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반동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해 3월부터 이 소총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총들은 1년 후 발생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 특수작전 부대원들이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에게 새로운 저격소총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는 보도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 국방부가 이 무기를 영국군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외국도 알리게이터나 T-렉스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저격소총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배치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중요 목표를 상대로 한 임무에서 상당수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전선의 일반 보병 사단에도 이 저격소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저격소총의 반동 흡수 능력을 입증하듯 우크라이나 군에서 저격수로 복무 중인 여성들 중 일부가 이 알리게이터를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이 두 자루의 소총을 세워들고 있는 모습으로 소총이 그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총열은 특히 소음기가 장착된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총을 세운 채로 사진을 찍은 대부분의 남성들보다도 최소 한 머리 이상 더 높아 보입니다. 알리게이터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몇몇 주목할 만한 사례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기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마리우폴 전투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나치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푸틴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선전도구로 이용한 논란의 아조프 여단이 전투가 도시의 제철소에서 끝나기 전까지 러시아군을 상대로 알리게이터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11월 우크라이나 군인 비아체슬라프 코발스키는 알리게이터를 사용하여 확인된 최장거리 저격 사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3.8km, 즉 2.5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러시아 군인을 사살했습니다. 이 사살은 2017년 이라크에서 캐나다 특수부대 저격수가 세운 3.5km 기록을 쉽게 경신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알리게이터로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과가 그것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1년 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자신의 알리게이터로 2.7km 거리에서 2명의 표적을 사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캐나다 저격수의 사격에 이어 두 번째로 먼 거리에서 확인된 저격 사살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잘 알려진 이유는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전략통신국은 2022년 11월 13일 이 영상을 텔레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나무 사이를 걷고 있고 저격수가 야간 투시경이 장착된 조준경으로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플러 메카닉스에 따르면 조준경은 아마 20배 확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군인이 걸음을 멈추자 저격수가 한 발을 쐈습니다. 약 3초 후 표적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도우러 달려온 또 다른 러시아 군인도 표적이 되어 사격당했습니다. 총알이 표적에 도달하는 시간과 무기의 알려진 총구 속도를 비교해 볼 때 이 영상과 사격은 우크라이나 저격수의 실력을 진짜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소식통들이 주장한 것처럼 선전용 영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대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알리게이터 저격 소총은 주로 적 보병 개개인을 겨냥하기보다는 대물 역할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소총이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장거리 덕분에 운용자가 특정 적 인원을 직접 겨냥하기는 비교적 어렵지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견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보병의 이동과 대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리게이터는 목재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벽과 같이 아군 보병의 이동을 방해하는 일부 장애물을 파괴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게이터는 경차량, 엄폐호 같은 방호진지, 통신장비, 레이더 기지, 탄약 및 연료 저장소, 방공 시스템, 그리고 활주로나 경납고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훨씬 크고 멀리서도 쉽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총이 장거리에서도 비행 중인 헬리콥터를 조준할 만큼 정확하다는 보고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교전이 있었다는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알리게이터가 파괴하도록 설계된 대물 표적들은 값비싼 것들입니다. 알리게이터와 그보다 작은 사촌인 티렉스 같은 대물 저격총은 우크라이나가 더 크고 자금력이 풍부한 공격자에 맞서 비대칭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소총의 탄화는 약 23,380파운드, 즉 12톤에 달하는 힘으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는 .559경 브라우닝 기관총 탄환에서 나오는 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 힘이면 시멘트 블록 벽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탄환에 맞는 적군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스나이펙스에 따르면 이 소총은 1.5km 거리에서 10mm 두께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위력이라면 BTR-80과 같은 러시아 장갑차의 측면 장갑도 뚫을 수 있어 내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릭스 블로그에 따르면 2024년 2월 19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1196대의 장갑 전투 차량을 잃었으며 그중 802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3435대의 보병 전투 차량과 397대의 장갑 수송 차량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오릭스가 시각적으로 확인된 손실만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손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알리게이터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강력하고 저렴한 대물 저격총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러시아가 겪은 파괴의 일부에 분명히 기여했습니다. 보급 트럭과 같이 장갑이 약한 표적들은 알리게이터의 탄환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저격총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은 분명히 러시아군의 보급을 제공하는 차량 힘열을 방해하는 데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전쟁 중 크렘린군이 겪고 있는 물류적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2022년 9월 29일에 공개된 영상은 알리게이터의 대물 저격 기능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2km가 넘는 거리에서 장갑 표적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에서 표적은 러시아 전차로 확인되었습니다. 저격수는 차량에 최소 한 발을 명중시켰고 영상은 곧바로 끝났습니다. 비록 차량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 흔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훈련된 알리게이터 운용자가 효과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이 무기가 더 경장갑 러시아 차량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격수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100m 거리에서 알리게이터의 탄환은 30mm 두께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더 무거운 장비들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저격수 역시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렇게 길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사격 후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알리게이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저격 임무는 더 먼 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알리게이터의 대물 기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휴대용 대전차 무기들보다 이런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훨씬 저렴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블린 미사일 한 발은 8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발사가지 자체도 10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제조와 운송을 위해 정교한 공급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량이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알리게이터는 수천에서 수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소총의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4.5 곱하기 110mm 탄환, 이 수백만 발이나 사용 가능하며 현지에서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쉽습니다. 알리게이터가 있음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은 우선순위가 낮은 목표물에 비싼 제블린이나 엔로 탄약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이 탄약들을 적의 주력 전차에 사용하도록 아껴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리게이터의 존재가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투에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이유입니다. 알리게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운용자에게는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이와 무게 때문에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알리게이터를 사용하는 저격수가 걱정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지만 발사 시 발생하는 총구 화염은 매우 큽니다. 한 평론가는 그 발길을 수류탄이 터질 때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소염기를 장착하더라도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저격수는 사격 후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총은 그렇게 먼 거리에서 표적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 먼 거리가 이 소총을 사용하는 저격수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는 소음기를 장착했을 때 이 무기의 섬광이 훨씬 적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알리게이터와 티렉스가 전장에 등장했다는 것은 저격수의 역할이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거리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최장거리 저격 사살 기록이 더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대물 저격수들도 현대의 대등한 전력곡간 분쟁이나 준대등 분쟁에서 그 중요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정밀 미사일, 포탄, 그리고 로켓 기반의 대전차 또는 대공탄약은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소모되며 분쟁에 참여한 양측 모두 탄약 부족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교한 정밀 탄약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은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옛 것이 다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구식 평사포에 의존해왔습니다. 정교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을 비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리게이터도 지상 표적에 대해 같은 원칙을 보여줍니다. 저격수는 항상 적 병력에게 위협이 되며 특히 조심하지 않는 고가치 표적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21세기 후반의 저격수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대물 저격 역할일 것입니다. 미래의 저격수들이 악어와 같은 무기로 무장한다면 점점 더 비싸지는 적의 장비들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위협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이 2022년 7월에 FV-103 스파르탄 장갑차를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은 전 세계에 알려진 큰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군사 분석가들은 이 차량들이 전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도 이 차량들은 현대 보병 전투 차량과는 거리가 멀었고 영국 역시 15년 이상 전에 이미 퇴역시킨 차량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차량을 사용하는 7번째 국가가 되었고 라트비아만이 여전히 이 차량을 보유한 유일한 다른 유럽 국가였습니다. 러시아의 현대 군사 장비와 비교하면 스파르타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전장에 있는 스파르탄의 수는 35대에서 거의 20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픈소스 정보 감시 회사인 오릭스에 따르면 약 35대만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82.5%의 생존율은 가장 성공적인 서방 및 우크라이나 시스템들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는 이 소박한 차량들이 겉보기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영국의 폐차장에 버려질 뻔한 차량들을 어떻게 러시아의 첨단 전차와 맞설 수 있는 최전선의 괴물로 바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양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왜 이 사양들이 스파르탄 차량을 거의 쓸모없게 만들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V-103 스파르탄은
1970년대 영국의 CVRT 전투 차량 정찰 궤도형 계열의 일부로 개발되었습니다. 설계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대공부대나 정찰부대와 같은 전문팀을 전장에 신속하게 수송하면서도 더 무거운 전차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빠른 차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 엔지니어들은 기존 보병 수송 차량에서 최대한 많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체는 강철 대신 용접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면부 두께는 최대 60mm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약 200m 거리에서 날아오는 14.5mm 탄환과 파편으로부터의 방호만 제공했을 뿐 그 이상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어떤 대전차 무기라도 직격하면 바로 관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195마력 제규어 엔진은 적재량이 최소일 때에만 포장도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이 높아서 60도 경사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분대실에는 3명의 승무원을 제외하고 4명의 병사만 탑승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후방 도어나 지붕 해치를 통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무장은 지휘관 큐폴라에 장착된 7.62mm L37A1 기관총 한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장은 보병에 대한 자기 방어에는 충분했지만 결국 장갑 표적, 심지어 다른 스파르탄 차량에 대해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부족한 장갑과 제한적인 운용 능력의 조합 때문에 스파르탄은 실제 전투에서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영국 군대의 보조 수송 차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병 전투 차량의 무장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이 전차는 곧 비슷한 보조 차량에 의해 격파될 상황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스파르탄을 더 성능이 뛰어난 팬서 지휘 및 연락 차량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에서 운영되던 마지막 스파르탄은 2009년에 퇴역했습니다. 참고로 스파르탄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기존 소련 시대 장비와 서방의 대안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BTR-3 우크라이나의 표준 국산 장갑차입니다. 무게는 16.4톤이고 3명에서 6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30mm 자동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운용 중인 미국의 M113은 무게가 14톤이고 11명의 병력을 수송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했던 M2 브래들리는 무게가 27톤이고 승무원 외에 6명의 병력을 태울 수 있으며 25mm 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동포와 토우, 즉 튜브 발사식 광학 추적 유선 유도 대전차 미사일이 정교한 열상 조준경과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과 비교하면 스파르탄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2022년에 스파르탄 35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 수를 120대 이상으로 늘렸을 때 우크라이나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11월 세르히 프리툴라 자선재단이 영국의 민간 판매자들로부터 추가로 스파르탄 60대를 구매하기 위해 단 36시간 만에 650만 달러를 모금했을 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계총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니셔티브를 통해 13대를 추가로 확보했을 때 최전선 부대들은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분석가들이 놓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론, 포병,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가 지배하는 전쟁에서 스파르탄의 겉보기 약점들은 사실 숨겨진 강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스파르탄을 전선의 보병 전투 차량으로 사용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대신 그들은 스파르탄을 고속 장갑 택시로 변신시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한 투입과 철수를 위한 임무에 최적화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작전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하고 눈에 띄지 않게 임무를 완수하고 눈에 띄지 않게 돌격팀을 내려주고 들어가서 우리 대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처음 설계되었을 때의 나토의 기계화 전쟁 교리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여기서 보병 전투 차량은 전차와 함께 전진하면서 기관포로 적의 진지를 제압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서 스파르탄의 일반적인 임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차량은 숲 가장자리나 지형 뒤에 숨겨진 채로 대기하며 엔진을 꺼서 열 신호와 전자기 신호를 최소화합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앞길을 정찰하며 러시아의 관측소, 포병 위치, 드론 조종사를 식별합니다. 임무 지휘관이 기회가 열렸다고 판단하면 스파르탄 승무원은 엔진을 가동하고 개활지를 빠르게 질주합니다.
목표는 속도와 기습입니다. 시속 60마일로 이 차량은 대략 1분에 1마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표적 정보를 전송하고 반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약점처럼 보였던 작은 크기가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동급 차량 중에서 가장 좁고 짧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17피트 미만이고 폭은 8피트 2인치입니다. 즉, BTR-3나 브래들리 같은 더 큰 차량이 노출될 위치에서도 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높이가 9피트가 조금 안 되는 낮은 실루엣 덕분에 러시아 드론이 포착하고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복잡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근처에 노출될 위치에서 부상병을 대피시켜야 했을 때 스파르타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용 정원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종종 수송칸에 빽빽이 실려야 했습니다. 일부 대피 작전은 한 번에 12명 이상의 병사를 태우면서 우크라이나 부대 사이에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한 승무원은 돌아오는 길에는 내부에 장비가 없어서 테트리스처럼 사람들을 꽉 채워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스파르탄 차량의 설계 정원인 7명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긴급 대피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승무원들이 규격 준수보다 인명을 구하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차량의 가벼운 무게는 서방 분석가들이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했던 중요한 이점, 즉 접지압에서도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트랙 전체 면적의 10.6톤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대략 제곱센티미터당 0.4kg의 접지압을 가합니다. 이것을 46톤에 달하는 T-72와 같은 주력 전차와 비교해보면 제곱센티미터당 약 0.9kg의 접지압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60톤이 넘는 레오파르트2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는 동구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흑토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흑토는 봄 해빙기나 폭우가 내린 후에 진흙탕으로 변하거든요. 더 무거운 차량들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포병과 드론에 취약한 표적이 됩니다. 스파르타는 낮은 접지압 덕분에 더 무거운 장갑차라면 움직일 수 없는 지형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BTR-3 나 브래들리로 무장한 부대에게는 없었던 전술적 선택지가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보고에 따르면 스파르탄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진흙길에서 차량에서 내린 병사는 오히려 진흙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경량화 덕분에 대전차 지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어력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압력식 대전차 지뢰는 150에서 300kg의 무게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무게는 궤도 차량 아래에서 지뢰가 폭발하도록 충분하지만 더 가벼운 표적에는 괜히 폭발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일종의 회색 지대에 속하는데 일부 지뢰는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설치한 구형 소련제 지뢰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무거운 장갑차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존 가능성의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파르탄 대체 차량에는 지뢰가 폭발하거나 대구경 총에 맞았을 때 덜 취약하도록 주요 장갑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뢰를 피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큰 틀에서 차량의 일부 기술 사양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꽤 일찍 깨달았습니다. 침공은 빠르게 어느 쪽도 제대로 전진할 수 없는 지리한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인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매달 수만 대의 드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업용 쿼드콥터로 수류탄을 투하하는 것부터 대전차 탄두를 장착한 정교한 FPV 레이싱 드론까지 다양합니다. 러시아의 란셋이나 우크라이나의 개조 시스템과 같은 장거리 채공 탄약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차 교리는 두꺼운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이 생존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드론은 위에서 공격하여 모든 차량의 지붕에 있는 가장 얇은 장갑을 타격합니다. 드론은 자동 기관포 같은 능동 방어 시스템이나 그물망 같은 수동 추가 장비조차 압도하는 군집 공격도 펼칩니다. 그리고 드론 군집조차도 그들이 파괴하는 차량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스파르탄의 중장갑 부족은 역설적으로 이점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탄은 애초에 강력한 대전차 무기에 버티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방어 유형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드론 방어에만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말에 촬영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스파르탄 차량의 주력 전차와 다른 보병 전투 차량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대드론 그물망이 장착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금속 와이어 그물망은 위장용 천이나 유사한 소재로 덮여서 앞서 언급한 라인웨이트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차량이 실제로 수송에 투입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차량은 수송용이 아니라 보조 전투 장비로 개조되었습니다. 이는 기본 자동포 대신 M2 브라우닝 중기관총과 자동 유탄 발사기를 장착한 포탑을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은 대드론 장비를 장착할 수 없게 되었지만 공격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기술 사양만으로는 스파르탄이 원래는 폐기될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들은 원래 소속된 네이토 군대에서 복무할 때 더 새로운 설계의 차량들에게 단순히 경쟁에서 밀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요구사항 덕분에 그 선호받던 오래된 설계들이 일종의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2009년에 스파르탄 차량을 퇴역시켰을 때 그들은 이를 펜서 지휘 및 연락 차량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이탈리아의 이베코 중형 다목적 차량을 기반으로 한 6대6 차륜형 차량이었습니다. 펜서 차량은 무게가 7톤이고 6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스테넥 레벨 2의 탄도 방어를 제공합니다. 이 차량은 도로에서 더 빠르고 연료 효율이 높으며 유지 보수가 더 쉽고 궤도식 스파르탄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나토 작전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연합군은 압도적인 공중 우세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정교한 ISR, 정보 감시 정찰 체계, 정보 감시 정찰 네트워크, 그리고 48시간 이내 어디든 부품을 전달할 수 있는 물류 체계. 그런 환경에서는 운영 비용이 낮고 도로 주행 성능이 뛰어난 바퀴 달린 차량이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제공권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대규모 포병, 드론 군집, 그리고 전자전 능력을 갖춘 거의 대등한 분쟁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는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자주 지뢰가 매설되거나 포병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동시에 600마일에 달하는 전선 전역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압도적인 장거리 드론 공격 때문에 양측 모두 보급망이 위협받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구식 스파르탄의 궤도식 기동성, 작은 크기, 그리고 단순한 기계 구조는 최신의 더 정교한 대안들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궤도식 서스펜션은 울퉁불퉁한 지형을 지날 때 더 안정적이며 차량이 가파른 언덕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돈바스 전선에서 볼 수 있는 들판과 도랑이 점점이 있는 이런 언덕 많은 지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나토가 준비했던 분쟁보다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과 더 비슷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차량의 성능보다 수량, 유지보수 용이성, 전술적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약 200대의 스파르탄 변형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받은 다른 서방 시스템의 수와 비교해보세요. 여러 나토 국가들로부터 약 100대의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 2A4부터 2A6까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 중 우크라이나는 27대를 잃었습니다. 약 300대의 M113 변형 차량이 제공되었으며 대부분은 리투아니아가 소련 시절 생산분을 지원한 것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브래들리 M2, M3 전투 차량 190대 중 약 40대가 파손되거나 손실되었습니다. 스파르탄 차량은 여러 여단을 장비할 만큼 수적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51번째 영토 방위 대대를 창설했습니다. 127번째 영토 방위 여단, 그리고 스파르탄 작전 주변에 67번째 기계화 여단의 일부 부대도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차량의 기동성과 수송 중심의 능력을 활용한 특화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쓸모없다고 여겼던 50년 된 차량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나토가 실제로 현대적이라고 여기는 장비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스파르탄을 대체한 영국의 펜서 차량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최근 퇴역시킨 궤도식 워리어 보병 전투 차량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지원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영국군에 도입되고 있는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아약스 정찰 차량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사용하던 차량과 비슷한 시기에 장비를 고수하는 이유 중 일부는 정치적 위험 관리 때문입니다. 나토 국가들은 이러한 첨단 시스템이 손실되거나 적에게 포획될 경우 기밀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훈련의 복잡성입니다. 현대식 차량은 몇 달이 걸리는 정교한 승무원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 차량은 우크라이나에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전문 시설과 부품이 필요합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지원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유리하게 작용해 러시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무기, 심지어 핵무기까지 사용해 말하자면 전쟁을 더 빨리 몰아가며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 전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푸틴은 이전에도 장거리 미사일, 전차, 항공기의 이전을 막으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는 어디에 또 상상의 레드라인을 그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탄의 성공은 이런 계산들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장비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비 문제에 대한 즉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플랫폼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와 나토 간의 더 넓은 군사 균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릭스의 시각적 확인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2만 3천 개가 넘는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비축분에서 가져온 약 1만 3,500대의 장갑 차량이 파괴된 것도 포함됩니다. 러시아의 현재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50대의 T-90M 전차와 70톤 100대의 BMP-3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이는 교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오래된 장비를 창고에서 꺼내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T-62 전차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T-34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열차에 실려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나토의 군사 산업 역량은 러시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폴란드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M.윌 에이브람스 전차를 8,800대 이상 생산했습니다. 수천 대가 저장되어 있고 현재까지 매년 약 135대의 전차가 새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3,000대 이상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영국은 거의 500대의 챌린저 전차를 생산했고 프랑스는 400대 이상의 르클레르크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들은 복합장갑, 120mm 활강포,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정교한 능동 방호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주력 전차입니다. 만약 나토 국가들이 비현역 전차의 10%만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기로 결정한다면 1,000대가 넘는 현대식 주력 전차가 전쟁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이에 비하면 스파르타는 사실상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논리가 보병 전투 차량, 포병 시스템, 방공 플랫폼, 전투기에도 적용됩니다. 나토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정치적 의지였습니다. 스파르탄의 성과는 제대로 운용될 경우 심지어 서방의 고물 장비조차도 러시아의 최신 시스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이 본질적으로 러시아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동반구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군수 공급업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서방의 군사 개발은 구식으로 여겨지는 차량들조차도 러시아의 현재 군산복합체가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술적 운용과 전략적 함의를 넘어서 스파르탄의 성공은 우크라이나의 개조로 더욱 향상된 특정한 공학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브라우닝은 보병, 경차량, 그리고 요새화된 진지에 대해 극적으로 향상된 화력을 제공합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가 1마일을 약간 넘는 M.E. 브라우닝 덕분에 스파르탄 승무원들은 기존의 7.62mm 무기 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K-19 유탄 발사기는 이 능력을 더욱 확장하여 1.37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폭 파편탄을 발사하여 적의 진지를 제압하거나 장갑이 약한 차량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들은 상당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L-37A1은 차량 내부에서 발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M2와 MK-19는 사수가 포탑 위로 몸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승무원들은 무기 장착 부분 주위에 즉석에서 만든 장갑 방패를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수가 무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화기 사격과 파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용접된 강철판 등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또한 최신 통신 시스템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파르탄 차량에는 이제 해리스 무전기가 탑재되어 우크라이나 지휘 네트워크와 연동되고 드론 운용자들과의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원래 차량의 주요 한계 중 하나를 해결하지만 1970년대의 무전기 시스템은 현대의 암호화된 통신과는 단순히 호환되지 않습니다. 사격 통제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원래 구축전차로 설계된 차량은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향상된 광학 조준경이 장착되어 장거리에서의 명중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한 승무원은 로드휠이 고무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이 차량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용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없으며 궤도에도 고무 패드가 있어서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작동하는 것과 엔진 관리로 인한 열신호 감소가 결합되어 스파르타는 정교한 감시 회피 체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은밀합니다. 화사상 장비와 음향 센서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조용하게 작동하는 것은 침투 및 철수 임무에서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스파르탄이 기계적으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승무원들이 야전 환경에서도 대부분의 정비를 직접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궤도가 끊어지면 그들은 직접 교체합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그들은 냉각수 라인을 교체합니다. 이 차량은 특수 진단 컴퓨터나 구하기 힘든 전자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래들리와 비교해보면 브래들리는 복잡한 터보차저 디젤 엔진, 자동 변속기,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통합 전장 관리 컴퓨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장이 나면 종종 훈련된 기술자와 전용 진단 장비가 있는 전문 정비 시설로 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비상의 이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수개월간의 작전 후 브래들리 차량들은 현장에서 고칠 수 없는 작은 결함들이 쌓이면서 가동 준비율이 떨어집니다. 스파르탄 차량들은 승무원들이 전문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동률을 유지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파르탄 프로그램의 성공은 또한 군사 조달 경제가 지역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방 군대는 이전에 점점 더 정교한 플랫폼을 추구해 왔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어떤 분쟁에서도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당 1억 달러에 달하는 F-35 전투기와 같은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함정 한 척당 75억 달러에 달하는 줌 왈트급 구축함, 그리고 미래 전투 시스템 프로그램 등이 그 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 한 대의 실전 운용 차량도 배치하지 못한 채 180억 달러를 쓴 후 취소되었습니다. 논리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첨단 기술은 전투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최고의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최적의 군사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이러한 논리가 고강도 정규전에서는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첨단 시스템이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거의 모든 측정 가능한 면에서 스파르탄보다 확실히 더 뛰어납니다. 첨단 시스템은 단순히 손실률이 높을 때 전황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수량으로 생산, 유지, 배치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수학을 생각해 봅시다. 브래들리 한 대의 가격이 435만 달러. 최근 미 육군 주문의 대략적인 단가이고 재정비된 스파르탄 한 대의 가격이 약 5만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격은 우크라이나 자선단체들이 영국의 민간 판매자들에게 지불한 금액인데 브래들리 한 대 가격으로 스파르탄 87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차량이 우크라이나 환경에서 비슷한 생존율을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이용 가능한 손실 데이터를 보면 대략 맞는 이야기입니다. 브래들리가 대당 3배 더 효과적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조차도 드론이 가득한 환경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파르탄 전력은 같은 투자로 운용 가능한 차량을 22배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저렴한 차량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더 다양하게 활용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제한된 브래들리 보유량으로는 감수할 수 없는 위험한 임무에도 스파르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탄을 개별 차량의 성능보다 신속한 증원이 더 중요한 전방 지역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군대가 차량 전력의 생존성, 유지 보수성, 그리고 수량을 희생하면서 개별 플랫폼의 성능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술적으로 열등한 적을 상대로 한 반군 진압 작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최고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재정적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장비나 인명 손실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무기를 가진 동급의 적과 맞설 때는 약간의 성능 향상보다는 물량과 가용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파르탄 이야기는 다른 많은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첨단 군사 기술이 미세한 우위를 점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성, 적응력, 그리고 의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소모전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1978년에 만들어진 궤도를 단 알루미늄 박스가 최전선의 괴물이 됩니다. 정교한 전자장비나 첨단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리한 운용, 신속한 적응, 그리고 그 상자들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군인들의 기지 덕분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승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다른 시대, 다른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떻게든 이번 전쟁에도 잘 맞는다고요. 임무가 생존일 때는 반짝이는 업그레이드보다 신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늘을 빼앗길 운명이었습니다. 화력도 숫자도 밀리고 노후된 소련제 전투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며칠 만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투기, 대전투기로 맞서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공군력을 바닥부터 구축해내며 놀라운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전국적인 드론 네트워크, 자체 제작 무기, 그리고 모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적응한 서방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그 공중 전력이 마침내 러시아의 등뼈를 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지상에 묶인 약자에서 떠오르는 공중 강자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전쟁의 규칙을 새롭게 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큰 공군을 물려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 공군력은 이전 소련군의 두 개의 별도 부대, 즉 공군과 방공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립국이 된 직후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전략폭격기, 그리고 정교한 지원 시스템을 포함해 2,0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80년대 후반의 것이긴 하지만 소련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항공 전력에서 앞서 있었으며 중국의 순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소련 국가들의 군대처럼 우크라이나 공군도 수십 년간의 방치, 예산 삭감,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 없이 복잡한 소련 시대 장비를 유지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가 시작될 즈음 우크라이나는 보유 항공기의 60%를 포기하거나 매각하거나 반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증가하는 부채를 갚거나 러시아와의 불가침 협정, 즉 부다페스트 각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각서에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남긴 상당한 핵탄두 비축분을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협정들은 결국 2014년에 깨지게 됩니다.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는 약 200대의 전투 항공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었으며 1990년대 사양에서 업그레이드하는데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지휘부는 대부분의 전투기가 2030년까지는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해질 것임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감행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맞이하게 될 절박한 상황을 예고하는 냉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공군력 변혁의 씨앗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뿌려졌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 군 지도자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러시아 주도의 분리주의 운동을 진압하려는 노력은 또한 단 1년 만에 기존 공군의 거의 절반을 잃게 만들었고 항공기 보유 대수는 200여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로서는 21세기 최대 규모의 전시 공군 장비 손실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항공기들은 모두 손상되었거나 제각각 정비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수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회수한 부품들로 작동 가능한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조립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공군은 가능한 한 많은 전투기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즉흥적인 노력을 시작했고 최대한 많은 공군 예비군을 수집하여 우크라이나 공군을 최대한 전투 준비 태세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식 훈련 방식과 서방 군사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전쟁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공군의 최고의 전력은 약 50대의 Su-27 플랭커로 구성된 정원이 미달된 2개의 전투기 여단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F-15C와 동급입니다. 2025년 초에는 약 30대가 운용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핵심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주요 방공 능력, 예를 들어 공중 조기 경보 및 통제기, 공중 급유기,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데이터 링크 단말기,
최신 스마트 탄약,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정찰 및 표적 지정 포드 등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대 공군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전체 범주의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전쟁 이전의 지정학과 경제를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복잡한 주제이지만 몇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기존 항공기 전력은 여전히 전적으로 소련 시절과 소련산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 기술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침공을 계획하고 있던 국가에 더 많은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내내 외교적, 경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연이어 들어선 정부들은 친유럽과 반유럽 입장을 오가며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동안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부족은 곧바로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데,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의 군사 예산은 그 규모와 역사적 맥락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국방부 전체 예산은 약 17억 2천만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현대식 전투기를 구입할 수도 없었는데 소련 시절의 전투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만 사도 예산이 빠듯해질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서방 전투기의 유일한 생산국인 나토 국가들은 2014년 이후 러시아를 자극할까봐 우크라이나에 최신 항공기를 판매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틀랜틱 카운슬은 2021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속적 공격 대상이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진퇴양난을 빠진 셈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업그레이드를 구매할 만큼 충분히 부유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나토와 군사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촉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어차피 공격을 감행하면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작전 가능한 항공기 수에서 대략 9대 1의 수적 열세에 놓였을 뿐 아니라 활용 면에서도 밀렸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지난 20년 동안 소련의 설계를 개선하는 데 힘써왔고, 그 결과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전자장비, 항법 시스템, 성능 면에서 한 세대 앞선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 계획은 며칠 만에 제공권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공군력 확보 방식을 사실상 완전히 우회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투기와 맞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는 신흥 기술인 드론을 통해 자국 영공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변화는 절박함과 창의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기증받은 드론을 사용했고, 기술을 수입하고 이를 나토의 지원금으로 구입하는 데 크게 의존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올해 45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그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매일 1만 대가 넘는 드론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00개가 넘는 공급업체로 이루어진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공급업체들은 대기업부터 실제 차고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작업장까지 다양하며 매일 러시아의 폭격과 고조되는 위협 속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설에서 일하는 전통적인 방위산업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하실, 버려진 건물, 임시 공장에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기업가, 엔지니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부진했던 공군에 처음으로 힘을 실어준 것 중 하나는 FPV, 즉 1인칭 시점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단거리 공중 통제 장치로서 지상 가까이에서 제한적인 공중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자원봉사 군사부대 시그넘에 의해 2022년 6월에 우크라이나로 처음 들여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드론들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미카제 FPV 드론은 점점 더 효과적이 되거나 기존의 공군과 기계화 보병을 보완하거나 심지어 대체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드론을 배치하면서 대응책을 극복하고 신뢰성을 높이거나 더 강력한 타격력을 갖추기 위해 FPV 드론 분야에서 다음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선보이려는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압박은 해당 국가의 드론 산업을 발전시켰고, 소규모 공급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의 신흥 군대에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생산 급증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초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약 2만 대의 FPV 드론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말에는 월 20만 대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1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생산 능력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현대에 들어서 전례 없는 성장입니다. 이 드론 혁명이 가져온 전술적 영향은 러시아군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보통 약 2,000달러 정도이지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전차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선 전략이 가져오는 전략적 함의는 전차나 보병 같은 소규모 목표에 대한 개별 승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단거리 드론은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와 같은 장거리 드론은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구세주로 칭송받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가 기존 공군에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단 하나의 주목할 만한 통계만 보면 됩니다. 2025년 초까지 드론이 러시아 장비에 가해진 피해와 파괴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즉흥적인 공중 전력은 실제로 전통적인 군대보다
러시아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작전의 지리적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일련의 기준이 되는 성과들을 만들어내며 전쟁을 점차 러시아 영토 깊숙이 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초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인 UJ-22와 같은 기체들은 처음에는 최대 500마일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거리는 러시아 국경 근처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러시아의 대부분 전략적 기반 시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사정권 밖에 안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자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이 한계를 600마일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북부와 동부에서 전선으로 이어지는 탄약고나 중요한 보급로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모스크바도 장거리 타격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8월 말과 9월에 수도 지역에 가해진 공격은 나토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면서 나토는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서도 지원된 값비싸고 파괴적인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허용할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독일의 타우루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제 이 미사일로 다리나 대피소 같은 중요한 강화 인프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우루스는 강화된 표적을 관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능력이 발전할 때마다 나토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패배시키기 위한 투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2025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내에서 생산된 드론이 이제 2000km, 즉 1242마일을 거리에서도 운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상 전략적 목표물이 존재하는 모든 러시아 영토를 커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거리 너머에는 시베리아의 황야와 숲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스파이더웹 작전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18개월 동안 계획해야 했습니다. 이 기지들은 최대 3000마일 떨어져 있었고 40대의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과제였습니다. 이 드론들은 기술적으로는 단거리 드론이었지만 트럭을 통해 밀반입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해 드론을 발사하고 마지막 몇 마일을 목표까지 보내기 위해 AI와 관성 유도에 의존함으로써 전체 작전이 러시아의 레이더망을 완전히 피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스파이더웹 작전은 러시아가 핵전쟁 투발 수단의 상당 부분을 한 번에 잃으면서 전쟁의 전환점 중 하나로 빠르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능력이 없던 나라에게 말이죠. 이전에는 탐지나 보복 없이 먼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수단으로 여겨졌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캠페인은 또한 경제전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규모 항공기 전력을 운용하는 것보다 소규모 기동부대의 성공과 연결됩니다. 2025년 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캠페인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되었고 러시아 정유 능력의 약 10분의 1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의 경제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표적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잘 계획된 캠페인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최소 8개의 러시아 정유소와 수많은 석유 저장소, 펌프장, 석유와 가스 수출에 사용되는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모든 드론의 생산 수치를 맥락 속에서 보면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는 모든 종류를 합쳐 약 8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수치가 200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2025년 전망은 그 해에 500만 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 및 조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에서 창조된 산업이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나토의 미사일 조달은 일반적으로 연간 수백 기 수준이거나 예외적인 해에도 수천 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값비싼 정밀 시스템의 제조에서 소모성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무기의 대량 생산으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장거리 시스템의 인공지능이 통합된 것은 전쟁 능력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의미합니다. 전략 폭격기 작전 중에 우크라이나 운영자와의 통신이 끊긴 드론은 자동으로 사전에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인공지능 유도 항법으로 전환됩니다. 지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정 항공기 유형을 식별하고 최적의 공격 각도를 계산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 폭발성 탑재물을 기폭시킵니다. 이러한 복잡성 수준 덕분에 우크라이나 드론은 최소한의 감독만으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각 공격의 운영 비용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영향 측정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전쟁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성공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러시아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19,000발이 넘는 미사일과 14,700대 이상의 자폭 공격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원 소모에 비해 제한적인 전략적 효과만을 보여줍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훨씬 적은 수의 장거리 타격 드론은 고가치 인프라, 전략 무기 체계, 그리고 경제적 병목 지점을 표적으로 삼아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력의 3분의 1, 이 한 번에 파괴된 것은 그저 활용점정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확실히 대응할 수 없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공중전 범주를 창조함으로써 수적 열세 문제를 해결한 셈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속도나 탑재량 같은 전통적인 기준보다
양, 적응력,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항공 전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드론은 전투기 편대가 내려와서 군사기지를 폭격하거나 기계와 보병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존재감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통해 전쟁 방식을 혁신하는 동시에 충분한 시간과 언론의 주목, 외교적 호의를 확보하여 나토가 더 강력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토는 마침내 2024년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첫 F-16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해 국내외에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았고 전투기들은 2024년 8월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F-16 파이팅 펠컨은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재건된 공군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전투기들이 현대 기준으로 최첨단은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로부터 받은 전투기들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제작된 것이었고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이른바 중기 성능 개량 MLU를 받았습니다. 원래 소속 국가에서 완전히 퇴역한 기체들입니다. 비록 오래된 기체들이지만 이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의 소련 시대 항공기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F-16의 AN, ALQ, 131 전자전 포드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그림자, 에코 또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러시아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하여 항공기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F-16 전투기들의 효과는 심지어 낙관적인 예상치마저 뛰어넘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한 젊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단 한 번의 출격에서 러시아 순항미사일 6발을 격추한 것입니다. 4발은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되었고 놀랍게도 조종사는 항공기에 M61A1 6연장 기관포만으로 추가로 2발의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이 업적은 특히 의미가 컸습니다. 러시아가 거의 200대의 드론과 93발의 순항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킨잘 무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제공한 미라주 2000 전투기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또 다른 층을 더했습니다. 미라주 2000 전투기들은 2025년 3월 F-16 전투기들과 함께 배치되어 70발의 미사일과 약 200대의 장거리 드론이 동원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교전에서 여러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미라주 조종사들을 특별히 칭찬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이 서로 다른 전자장비를 갖춘 두 기종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전략적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F-16과 미라주 2000을 동시에 운용하는 전략적 가치가 분명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서로 다른 전자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응 전략을 개발해야만 하게 되고 이는 그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나토가 시스템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스웨덴의 사브 340, AWC 890 공중 조기 경보기가 통합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업용 항공기 동체 위에 첨단 전자 주사식 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사브는 최대 250마일 거리에서 여러 공중 및 해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 중 하나였던 러시아 활강 폭탄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서방 항공기를 통합한 것이 놀라운 이유는 본질적으로 노후화된 플랫폼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네, F-16은 우크라이나의 소련시대 항공기보다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누적 비행 시간에 따라 아마도 4, 6년 안에 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F-16 해외 군사 판매는 우크라이나가 약 90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노후 전투기 대당 약 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크고 단일한 투자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나토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 전략가들로 하여금 현대전의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력의 척도는 탱크의 수, 개별 무기체계의 정교함, 그리고 국방 예산의 규모에 의존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항상 2위를 차지해왔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에 비해 훨씬 약해진 나라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은 앞으로의 분쟁에서는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며 더 작고 수가 많은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력이 승리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값비싸고 개발과 배치에 수년이 걸리는 복잡한 플랫폼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심대하며 세계에서 가장 찬사를 받는 군사 시스템들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나토의 첨단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와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은 각각은 인상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반 접근 방식의 비용 효율성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패트리엇은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수십억 달러짜리 탄도 무기에 발사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값싸고 흔한 드론이나 활공폭탄을 하늘에서 격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마스 미사일도 우크라이나가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나토가 내부 비축분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배치 시스템은 하이마스 발사대에 비해 사실상 매우 저렴하며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든 쉽게 이동하고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하이마스 시스템이 50대도 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양측에서 매일 배치되는 드론의 수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우크라이나의 혁신에 대해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일 것입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드론 및 공군 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비용, 고효율 드론 시스템의 분산 제조에서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따라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토는 폴란드에 나토 우크라이나 합동 분석 훈련 및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우크라이나 개발자들을 초청해 유럽의 노후화된 군사 개념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을 의미하는 인민해방군은 전략지원부대를 완전히 재편해 우크라이나가 완성한 것과 같은 드론 전자전 작전을 개발할 3개의 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값비싸고 정교한 무기체계를 완성해온 국가들이 이제는 전쟁이 시작될 때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을 받았던 우크라이나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우크라이나가 제한된 항공 전력을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혀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전투기와 항공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젤렌스키는 2024년에 120대 이상의 F-16 전투기가 국가의 방공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F-16과 미라주 2000의 총합은 겨우 100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이는 러시아가 활강폭탄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활강폭탄은 완벽한 방어를 위해 전투기와 전통적인 대공방어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 독특한 무기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 지원을 약속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하여금 평화협상에 나서게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크림반도는 오랫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불법 합병을 통해 차지한 유일한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반도가 바로 이곳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피해를 주고 있는 쪽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불과 2주 만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지옥을 선사하며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사자산 일부를 파괴했습니다. 푸틴은 모든 것을 잃고 있으며 이제는 크림반도 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푸틴은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유령이 공격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12월 5일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고스트 부대가 2주간의 기습작전 동안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목표물 8곳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입증했습니다. 지속적인 공격 동안 파괴된 대상에는 항공기, 여러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역에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물류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격 소식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HUR에서 전해졌으며 HUR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령들이 정확히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HUR 특수부대의 대가들인 유령들은 일시적으로 점령된 반도에서 체계적인 비무장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HUR 성명은 밝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점령군의 군사 인프라에 대해 8번의 정밀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2주 만에 8번의 성공적인 타격은 푸틴에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굴욕적입니다. 이것은 푸틴과 러시아 전체에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곳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장비를 계속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반도가 이제는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마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유한 모든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자체 개발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으며 이에 대해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HUR가 평소에 얼마나 비밀스러운 조직이든 이번만큼은 푸틴이 거짓말로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유령들은 HUR가 말한 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HUR의 텔레그램 게시물에 공유된 영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1분 조금 넘게 이어지는 이 영상은 음악과 함께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이동하면서 촬영한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미 타격을 받고 방어 시설이 없는 인프라에 드론이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 드론이 레이더 기지, 항공기, 그리고 여러 다른 목표물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직접 타격을 가한 직후 산산조각난 목표물의 모습이 1, 2초간 영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믿지 않으면 예전처럼 드론 잔해를 핑계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분짜리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내 목표물을 얼마나 쉽게 타격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방공망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영상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을 향해 총알이나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매번 드론이 목표를 향해 명확한 경로로 곧장 타격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타격에 대해 말하자면 유령들이 2주 동안 어떤 것들을 파괴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배치한 가장 중요한 장비들 중 일부의 긴 목록입니다. HUR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기본 목록을 공유하며 우크라이나가 Su-24 전선 폭격기와 전파 투과 도만의 안테나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오리온 무인 항공기를 잃었는데 이는 HUR의 영상에서 산산조각난 항공기로 보입니다. 39N6 카스타, 2E2 레이더 기지와 2대, 48YA6K1 포들릿 레이더 기지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일대에서 장비, 인원, 연료, 보급품 등 무엇이든 운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화물 열차까지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며 모두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목표물들 중 몇몇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특히 그 파괴가 전쟁과 우크라이나 본토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유령들의 성과에 대한 보도에서 러시아가 잃은 세 가지 자산을 강조했습니다. Su-24 폭격기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도시와 병사들에게 가하는 공중 압박을 줄이려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Su-24는 소련 시절의 항공기로 지상 및 해상 목표물을 상대로 공중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폭격기로 분류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Su-24를 이용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해왔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 Su-24를 파괴함으로써 두 가지 위협을 모두 제거하게 되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미사일 측면에서 미리터리 팩토리는 Su-24가 러시아의 KH-23, KH-28을 포함한 다양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H-25ML, KH-58, KH-59, 그리고 KH-29도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대레이더 미사일이지만 모두 우크라이나 도시의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u-24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게다가 Su-24는 CAB-500 폭탄을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제거했으면 매우 기뻐했을 두 번째 무기, 활공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전쟁 후반부 대부분 동안 러시아는 대량으로 보유한 CAB 무유도 폭탄을 특수 키트를 이용해 활공폭탄으로 개조해왔습니다. 이 키트들은 폭탄의 날개를 달아 실제로 수십 마일을 활공해 목표물까지 날아가게 해주며 그 과정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됩니다. 러시아는 이 폭탄들을 엄청난 수량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 종류의 폭탄 1,400발과 함께 드론 3,000대, 미사일 92기를 발사했습니다. 포브스는 러시아가 활공폭탄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대량 생산에 돌입했으며 이제 매년 이 파괴적인 무기를 12만 개씩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중 약 500개는 최대 125마일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변형으로 크림반도에 주둔한 전투기가 흑해 상공을 비행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하기에 완벽할 것입니다. 물론 Su-24 한 대를 격추한다고 해서 이런 공습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성과 하나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며 특히 크림반도처럼 러시아가 손실된 자산을 신속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서유-24 한 대를 격추하면 러시아가 그 전투기를 대체할 때까지 혹은 아예 대체하지 못한다면 수십 번의 장거리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공격들은 가능한 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조금씩 출혈을 누적시키는 전략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넘어가면서 RBC 우크라이나는 유령 부대가 2주 동안 벌인 파괴 작전 동안 제거한 2개의 레이더 시스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포들렛 시스템은 러시아가 S-300보일 지대공기사에 즉 SAM 시스템과 연결하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 레이더는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하는데 접근하는 공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그 데이터는 S-300으로 전송되어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포들렛을 제거하는 것이 왜 우크라이나에게 큰 승리인지 이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이 없으면 포들렛에 연결되어 있던 S-300 방공 시스템들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작동하게 됩니다. 포들렛이 사라진 크림반도 영공구역에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HUR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한 저항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유일 것입니다. 유령들이 먼저 포들렛을 제거했다면, 그리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면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배치한 모든 방공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스타, 트위투, 레이더 기지도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포들렛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원형 스캔 레이더로서 공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심지어 식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표적을 추적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정확히 설명하는 특징입니다. 지상에 가까이 붙어서 비행하면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탐지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2023년 12월 포브스가 공유한 러시아 보고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토르 방공 시스템에 대해 다루었으며 토르로 소형 표적을 실험적으로 사격한 실제 경험은 이들을 파괴하는 효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SAM 지대공 미사일 탄두의 기폭 제어 시스템의 불안전함과 소형 무인기 UAV 네이티에 대한 표적 추적 및 미사일 유도에서 발생하는 큰 오차가 있습니다. 카스토르 트위트와 같은 장비는 이러한 방공 시스템의 드론 대응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실제로 RBC 우크라이나는 이 레이더 기지가 드론, 순항미사일, 심지어 지형에 숨어드는 항공기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스토르 트위트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를 지상 방공 시스템과 러시아 공군 모두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레이더는 공격과 방어 모두에 유용하며 앞서 언급한 포들렛보다 더 높은 가치의 표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들렛을 파괴했을 때 최소한 한 대의 S-300의 눈을 멀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스토르 트위트의 파괴는 러시아의 여러 방공 시스템과 공중공격 플랫폼의 눈을 완전히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크림반도에 성공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이는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유령들은 러시아에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유령들이 크림반도에서 2주 동안 벌인 공격은 이 정예 HUR 부대가 러시아를 강하게 타격한 첫 사례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8월 RBC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91N62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다른 레이더들처럼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는 HUR의 고스트 부대가 수행한 공격 덕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반도에서 침략자들의 또 다른 자랑이 눈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실패로 보입니다. 그 공격 이후 HUR는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의 비무장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 부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대에 2주간 작전 세부 사항이 공개되기 전날까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12월 4일 RBC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고스트 부대의 공격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의 믹-29 전투기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Su-24처럼 믹-29 역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유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전력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사되어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기반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방 정보국 HR은 드론이 믹-29와 또 다른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공격은 유령 부대가 2주간의 기습작전에서 파괴한 목표물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이름 그대로의 유령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유령 부대가 사용하는 무기들을 전혀 발견하거나 타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령 부대와 HUR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크림반도를 공격한 수많은 다른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키이우 포스트가 크림반도의 체계적인 비무장화라고 부르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 물류, 에너지 그리고 기타 군사 자산들이 모두 크림반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크림반도에서 목격된 첫 번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푸틴은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와 그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크림반도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루려고 해온 일입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이후로 우크라이나에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결코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법적인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의 주권 영토를 어떤 부분도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2025년에 이 점을 지적하며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평화협상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시작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길 의사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근 HUR의 고스트 부대가 수행한 작전과 같은 이유들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푸틴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합병된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더 넓은 맥락에서 크림반도를 전략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 용로로 반격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2023년 6월에 이미 이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작전을 시도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본토와 연결된 용로는 매우 좁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그런 공세를 펼치면 러시아가 드론, 포병, 공습, 그리고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쉽게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애틀랜틱 카운슬은 2023년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에게 실제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은
바로 반도의 가장 중요한 항구인 세바스토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흑해함대가 세바스토폴 항구를 떠날 때마다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다고 애틀랜틱 카운슬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상기뢰와 넵튠 미사일을 조합해 흑해함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그 함대에 타격을 입혔지만 여기에 드론까지 더했습니다. 거의 2년 반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세바스토폴을 러시아에게 사실상 쓸모없게 만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25년 7월 RBC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내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 단체들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큰 이점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항구가 사실상 전함들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고스트 부대가 방금 해낸 일의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크림반도를 사실상 전투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크림반도의 항구들을 감시할 것이고 러시아가 세바스토폴로 전함을 다시 들여오려는 어떤 시도든 신속하게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그 항구가 거의 쓸모없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탈환의 다음 단계인 러시아의 방공망과 항공 전력을 파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고스트 부대의 공격이 이뤄낸 성과이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몇 달 동안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레이더 기지가 하나씩 파괴될 때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위한 새로운 공중 통로가 열립니다. 격추된 전투기 한 대마다 더 이상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폭탄을 발사할 수 없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푸틴의 군대를 크림반도 내에서 약화시키며 동시에 러시아 지도자의 지배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지상 공격에 희생시키지 않고 해내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로의 지상 반격전은 없을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탈환할 무기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4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와 동의합니다. 우리는 현재 충분한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 정확히 말해서 사람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작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서방에 더 많은 외교적, 경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그 장악력을 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통제하는 데 있어 과소평가된 측면입니다. 그 통제에는 인력과 자금, 두 가지 모두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최대 80만 명의 추가 러시아인을 크림반도로 이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제임스타운 재단과 같은 매체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15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예산의 68%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단지 크림반도의 재정 유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크림반도에 배치되었다가 파괴된 모든 군사 장비까지 합치면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령들이 해낸 일의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와 방공 시스템에 추가로 써야 하는 모든 돈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본토용 무기에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크림반도에 무기를 더 보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160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버림받았다고 느낄 것이고 점점 더 격렬해지는 전쟁터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러시아인들이 떠난다면 푸틴은 크림반도를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더 많은 돈을 쓰거나 아니면 그가 반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이용하는 인구 유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가 이깁니다. 푸틴의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유령들에 관해서는 머지않아 그들이 다시 크림반도를 괴롭히러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려올 듯합니다. 그리고 푸틴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곳은 크림반도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특히 몰도바에서 너무 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고립된 그의 군인들은 몰도바에서 진행되는 친서방 개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양측 모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술적, 전략적, 기술적 우위를 위해 경쟁하면서 모든 땅이 전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 걸음 물러서 봅시다. 러시아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 군대는 규모와 전력 면에서 러시아에 비해 훨씬 열세였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몇 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버틴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냈고 심지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반격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크라이나처럼 약자로 여겨졌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강대국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전쟁 초기 상황과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핵심 전술과 전략, 그리고 전세를 뒤바꾼 발전 과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쟁이 시작될 당시 군사력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자 CNN 보도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현역 병력은 약 90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우크라이나는 19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다가오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약 4.5배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병력 격차는 공군에서 나타났는데 러시아는 총 16만 5천 명으로 우크라이나의 3만 5천 명보다 약 5배나 많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침공 초기에 모든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 30만 명 규모의 지상군 중 16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침공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편인 우크라이나는 약 12만 명의 보병을 투입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심각하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러시아는 자주 예상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전력을 다해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일부는 군수와 역사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러시아 군대의 일부는 의무적으로 징집된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정규 계약 병사들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복무하는 징집병들이 정기적으로 선발되는 것입니다. 선례에 따라 징집병들은 러시아 영토 밖으로 파병될 수 없습니다. 이는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결과로 생긴 규정인데 당시 소련군의 사상자는 10년 동안 약 67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 국민들은 정부에 앞으로 해외 파병을 막아달라고 촉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뿌리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국가의 참담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이 선례를 따르는 듯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모든 보병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이전의 전술과 계획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0년 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시작된 분쟁의 격화이자 어쩌면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러시아는 거의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러시아군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여 정예 병력을 세바스토폴 공항으로 공수했고 현지 군대와 국가 방위를 기습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군은 현지 정부를 장악하고 지도부를 러시아 충성파로 교체했으며 크림반도가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국민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정치적 위기와 시민 소요를 침공의 배경으로 삼아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대응을 무력화하고 그 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특별 군사작전의 시작을 발표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전술을 반복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체 정부의 손해부를 노렸습니다. 푸틴의 생각에는 러시아가 이미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 연방에 다시 합류하게 되어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역이 상징적인 저항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정부와 독립기관들이 러시아가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사전 경고를 하면 우크라이나가 병력 대부분을 분쟁 지역인 돈바스로 이동시킬 뿐 키이우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만 옳았습니다. 전쟁 첫날 러시아는 키이우를 향해 양방향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약 34대의 헬리콥터에 탑승한 소규모 러시아 특수부대가 항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에 가장 먼저 접근한 공격팀이었습니다. 이 200, 300명의 병사들의 임무는 키이우를 담당하던 가장 큰 공항이자 군용 수송을 대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호스토멜 공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벨라루스, 더 정확히는 민스크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민스크는 항공으로 키이우에서 1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양쪽에서 지상 공세를 시작하며 기계화 부대를 최대한 빨리 공항에 도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시작부터 참사로 변했습니다. 공중 침공은 사실상 시작도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항 근처에 착륙해 점령을 시도하기도 전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활주로를 봉쇄해 초기 침공 때 어떤 항공기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공항의 빈약한 대공 방어망이 우크라이나군이 압도당해 항복하거나 후퇴하기 전에 최소 4대의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항 점령을 몇 시간 동안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시간 동안 주변 지역에서 자신들의 기계화 부대를 공항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러시아군은 심각하게 지연되었습니다. 푸틴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항공 수송을 통해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병력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활주로를 다시 포격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투입될 예정이던 증원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점령된 공항과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힌 지상인 지상군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장비 격차와 우크라이나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가졌던 가장 두드러진 이점은 바로 막강한 차량 전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약 15,900대의 장갑 전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우크라이나는 3,300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약 10배 많은 군용 항공기와 약 17배 많은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들 중 어느 것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침공 초반에는 이 전차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에 너무 빠르게 진격했으며 군대는 사실상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전차는 군용 차량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는데 전차 부대는 보통 지원 차량이나 보병이 함께하지 않아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핵심적인 대공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차들은 우크라이나의 포병과 드론의 표적이 될 수 있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80과 T-90은 그 계보를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소련 설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규리는 서방의 전차들보다 더 작고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전장에서 적의 공격을 피하기 쉽게 만들었지만 나토의 중장갑 차량과 비교했을 때 화력과 생존성 면에서 타협이 있었습니다. 더 작은 실루엣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해 세 번째 승무원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치명적인 취약점도 만들어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는 포탑 주위의 탄약을 원형으로 저장했는데 이 부분은 장갑이 거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전차의 크기가 작아 추가 탄약이 두꺼운 장갑 구획 박힌 차체와 포탑 곳곳에 어수선하게 보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획화의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 전차는 특히 치명적인 폭발에 취약했습니다. 상부나 하부에서 명중하는 관통 탄약이나 대전차질에는 예비 탄약에 불을 붙일 수 있었고, 이는 잭 인 더 박스 효과로 알려진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함은 T-90M을 포함한 소련과 러시아의 전차 설계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 왔습니다. T-90M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예비 탄약을 포탑 뒤쪽에 블로우아웃 패널과 함께 보관하는 등 서방 전차와 유사한 현대화된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설계 결함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초기 키이우 공중 침공이 계획과 달리 진행되어 난관에 부딪혔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수도 근처에서 수적으로 큰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일련의 물류 및 전술적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첫 번째로 호스톰의 공중 침공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대담한 전략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푸틴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나라를 상대로 더 큰 규모로 반복하는 것은 KGB 출신의 계산적인 통치자라고 알려진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군대 역시 한때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실행되었고 키이우에서 시도된 참수작전은 더 넓은 소련 군사 전략의 일부였으며 이미 프라하와 카불에서 2번이나 실행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들은 소련식 사고방식을 배우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전술에 대해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나토군으로부터 중요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러시아처럼 어느 정도의 공중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적과 싸우는데 훨씬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초기 침공 시도가 저지된 후에도 러시아는 침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휘말린 전쟁의 규모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군 수송대는 사실상 점령되지 않은 영토를 통해 전선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멀리서 이들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더 나쁜 것은 수송대가 일렬로 이동하려는 데 집착한 것처럼 보였고,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수송대의 선두와 후미가 파괴되면 나머지 차량들은 통일된 방어선을 구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고 자유롭게 무력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전략을 활용해서 100대의 차량이 포함된 수송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은 러시아가 전술 계획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실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로, 러시아는 실제로 키이우를 모든 방향에서 포위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남쪽은 계속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탄약과 군사 장비를 꾸준히 도시 안팎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은 침공한 러시아군을 뒤에서 공격할 수 있었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도시 쪽으로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도시 북쪽 지역은 드니프로강과 그 지류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강들은 여러 개의 수력 발전용 및 관계용 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댐들 중 일부를 열어 수도 주변의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도시로 들어오는 길은 사실상 강에 의해 갈라졌고 북서쪽에는 진입로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드니프로강의 지류들이 범람했습니다. 러시아는 갑자기 그 전선 지역에 새로운 보급품을 전달하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사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나토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현대화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더 현대화된 장비를 얻기 위해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토는 우크라이나 주변의 러시아 움직임에 대한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는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조기 경보 신호를 개발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나토로부터 최고급 장비를 받은 것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그중 일부는 조금 있다가 언급하겠지만, 실제로 첫 번째 지원은 2022년 2월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침공 4년 전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미국이 대전차 제블린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도 2022년 1월 침공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엔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자국 영토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후의 전쟁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블린과 엔로는 우크라이나의 전술만큼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무기들은 러시아 군용 차량을 멀리서 타격할 수 있었고
침공군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좌절을 겪으면서 키이우 포위전은 사실상 한 달하고 2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2022년 4월 8일 공식적으로 철수했고 그 직후 우크라이나는 자국 북부 전역을 해방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동부전선에서 다시 집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가 더 이상 심각한 위협에 놓이지 않게 되면서 비록 러시아가 전쟁 내내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로 도시를 계속 공격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방어병력을 동부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침공을 한 달 반 더 버틴 덕분에 나토도 더 많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토 국가들과 그 동맹국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 시절의 무기들, 예를 들어 개조된 T-72 전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그리고 체코공화국은 약 470대의 정비되거나 개조된 전차를 기증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 전차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더 현대적인 무기들, 예를 들어 최신형 포병 장비들은 돈바스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위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사실상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자신들의 최신 무기들을 실제 상황에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혁신적인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군사장비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토가 무장 전력을 설계하고 개선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세를 바꾸기 시작한 기중장비의 한 예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내내 확실한 열세를 보였던 분야, 즉 포병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견인곡사포와 자주포를 포함한 포병 장비와 포탄 모두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나토 전체보다 3배나 더 많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수량에 기반한 전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이 전략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대응책 중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세자르는 프랑스산 트럭에 장착된 155mm 곡사포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FRCS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자르는 2분 이내에 6발을 발사한 뒤 신속하게 위치를 옮겨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같은 위치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세자르는 총 18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어 전장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생존성을 자랑합니다. 트럭이 6X6 또는 8X8 바퀴 셰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용하는 궤도식 자주포보다 더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충격에도 강합니다. 게다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FRCS, 빠른 발사 속도, 그리고 신속한 전개 및 재전개 시간 덕분에 세자르는 전장을 빠르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목적지에 도착해 목표를 찾고 포탄을 발사한 뒤 단 몇 분 만에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자르가 최대 사거리가 약 25마일로 소련 시대 무기들보다 훨씬 길다는 점까지 더하면 이 무기는 동급 최강에 가까운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군이 포격의 발원지를 삼갑측량해 반격을 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자르의 사거리 우위는 램저트 보조 포탄이 도입되면 빛을 잃게 됩니다. 이 포탄은 이론적으로 100마일에 가까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독일과 보잉이 램제트 추진 설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라인메탈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155mm 포탄은 사거리가 약 100km, 즉 62마일 정도이며 램제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거리 포탄들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은 크게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사거리 면에서 에테커무스와 같은 기존 미사일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세자르의 실적은 현대전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사거리와 기동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무기보다 더 긴 사거리이거나 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었으니 바로 경제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군사 장비 및 탄약,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으로 500억 달러가 넘는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다른 분야의 노력을 집중하면서도 러시아의 2024년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더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무기, 즉 드론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레저나 촬영에 사용되는 소형 드론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기본 드론은 많아야 수천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더 큰 농업용 드론은 대전차 지뢰나 더 나은 탄약 혹은 더 많은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높은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가격이 수만 달러에 이릅니다. 드론이 매우 저렴한 수류탄이나 대전차 폭탄과 결합될 때 이 무기들은 차량이나 보병 모두에게 효과적이면서도 한 대의 드론은 보통 자신이 겨냥한 대상이나 사람보다 훨씬 값이 쌉니다. 러시아에게 더 나쁜 점은 이런 유형의 전쟁에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파 방해 기술은 양국 간의 기술적 군비 경쟁을 촉발시켰고 각 시스템이 서로 맞붙고 매달 재개발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이 필요한 전용 대공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자 러시아의 군사장비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만 달러짜리 드론, 이 50만 달러짜리 전차를 파괴하거나 10만 달러짜리 미사일에 격추된다 해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드론 10대를 잃고 한 번에 타격을 주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였습니다. 드론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해안 지역의 통제권을 되찾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2023년 11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이 크림반도의 선박과 급유 항구를 여러 차례 공격한 후 오데사 항구 봉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세계 최초의 해상 카미카제 드론을 시제품으로 제작해 배치했습니다. 이 드론은 목표물까지 수영해서 접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밤에 이루어진 선박 기습 공격으로 함대의 기함이 격침되었고 많은 다른 선박들도 파괴되었습니다. 해상 접근이 확보되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해상 무역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변변한 해군도 없는 나라에 러시아가 얼마나 적은 압박만을 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공중 우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중 우위를 제대로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공군은 대부분의 임무를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수행하며 러시아 영공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다층 방공 시스템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발사대, 드론, 휴대용 발사기, 그리고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표적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광범위한 방공망의 보호 아래 러시아군의 교전거리는 각 구성 요소의 최대 사거리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침략자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대공 시스템을 항공기와 드론과 결합해 또 다른 방어층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장비는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측력이 부족하고 세월의 검증을 거치지 못한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러시아가 이렇게 형편없이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자체적인 혁신 부족과 군사 전술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의 상황은 사실상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토는 새로운 지원 패키지마다 더 현대적인 장비를 보내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드론 제조 산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서 병력 보충을 위해 북한 군인들까지 동원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진짜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으니 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다른 영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